자, 그래서 이번 3단원 내용은 이제 우리 청계중이랑 이제 한백중 학교 시험 범위죠. 그죠? 그래서 다원중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문장 부분, 그죠? 그 부분 문제를 풀면서 질문할 거는 표시해 두고, 만약에 앞에 있는 이제 좀 내용이 더 깊게 또 좀 더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앞에 선생님 설명해 놓은 것도 같이 보면서 문제를 이번 시간에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너 이거 안 들어가? 3단원 들어간다면서. 그 수행으로 끝났는데. 아, 그럼 이게 2가 그 들어가는 그거만 들어가는 건가? 아, 그럼 그거는 나중에 따로 수업을 해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한백중만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청계중도 그 문장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알겠죠? 자, 준비됐습니까? 그죠? 자, 3단원은 이제 점검하며 하고 조정하며 라고 하는 단원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은 이제 능동적으로 읽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글을 읽는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다 읽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읽기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는 게 이 3단원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 읽는 중에 하는 활동, 그 다음에 읽은 후에 하는 활동을 꼭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읽기 전에 그렇죠? 해야 되는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읽기 전에 해야 하는 활동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읽기 목적 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기 목적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 글을 읽는가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죠? 정신 차리고 자, 읽기 목적을 정할 때 우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읽는다. 예를 들어서 뭐 재미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의 내용을 정독을 해야 돼요.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혹은 뭐 다른 말로는 음미하면서 읽는다라고 해서 뭐 미독이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하지만 반면에 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통독이나 발췌독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통독은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읽는 거고, 발췌독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걸 우리는 발췌독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읽기 목적을 우리가 어떤 걸로 삼느냐에 따라서 읽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예측하기랑 훑어보기는 사실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같게 보느냐? 바로 책의 제목, 그 다음 표지, 사진,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차례 등을 훑어보고 책 내용을 예측을 해보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예측하기와 훑어보기를 동시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바로 뭡니까? 제목이라든지 사진, 그죠? 그 다음에 차례 등을 통해 예측한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미리 떠올려 보면은 글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읽기 목적 정하기, 예측하기, 훑어보기,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이렇게 4가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읽는 중에, 그죠? 자, 읽는 중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가? 그죠? 자, 읽는 중에는 바로 뭡니까? 글을 읽는 중에는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하고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을 해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읽는 과정을 조정하면서 왜?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됐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는다든지 혹은 이것과 관련된 다른 글을 한번 또 찾아서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읽기 과정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는 중에 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읽는 중의 활동을 이제 직접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자,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성격은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설득적이고, 자, 제재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소비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라는 거죠. 자, 주제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가 그다음에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가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전문가의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강연 등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 그 다음에 딱딱한 어조로 딱딱한 내용을 친근감 있게 전달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 글의 특징입니다. 적어놓도록 합시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소비를 할 때는 그 필요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덩달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라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생각해 보아야 해. 와 같이 바로 뭡니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자와의 친근감을 높여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덩달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눈 팔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말이야.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서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이 산다. 바로 성철 스님의 말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소비가 진짜 내가 필요해서 하는 소비라기보다는 바로 뭡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에 오히려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쫓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태로운 삶에 대한 경고야.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소중하지 않은 것부터 경고야까지 이게 바로 성철 스님의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소비를 하더라도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 자, 밑줄 칩시다.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바로 글쓴이의 중심적인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비를 지금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소유 목적의 소비는 말 그대로 어떤 거? 내 수중에 지니려고 소비하는 것을 우리는 소비 목적의 소유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비 목적의 소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 그렇죠? 자, 가령 옷이나 귀금속 등이 여기에 속하지. 자, 여기서 옷이나 귀금속 등. 이게 바로 뭐다? 소비 목적의 소유의 예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대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유 목적의 것들은 소유 목적의 소비 대상이 돼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뭐다? 소유 목적 소비의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소비한다는 건 대부분이 바로 뭐다? 소유 목적의 소비라는 거죠. 자, 반면에 경험 목적의 소비는 콘서트나 가족 여행 등에 돈을 쓰는 거야. 자, 경험 목적의 소비. 자,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동그라미로 칩시다. 자, 경험 목적의 소비는 바로 뭡니까? 콘서트나 가족 여행 등. 이게 바로 뭐다? 경험 목적 소비의 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물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물질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거지. 자, 비물질적인 경험을 중시. 이게 바로 뭐다? 경험 목적의 소비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CNN 웹사이트에 소개된 영국 컬럼비아대의 엘리자베스 던과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로턴의 글에 따르면 좋은 선물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어.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하지라는 거죠. 물질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인 선물이 앞에 있었던 소비 목적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는 바로 뭐다? 경험 선물과 다음 시간 선물이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다. 즉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바로 뭡니까? 소유 목적, 소비 목적의 소유보다는 경험 목적의 소비가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뭡니까? 자, 높다고 하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시 이것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경험 선물이란 콘서트나 여행지 등에 가서 함께 감동을 느끼는 선물이야. 자, 여기서 경험 선물. 그렇죠. 이게 바로 경험 목적의 소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간 선물은 바로 설거지나 집 청소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시간적인 여유를 선물하는 거지. 이런 선물들은 물건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자, 이게 중요하죠. 바로 물건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경험 목적의 소비. 그 중에서도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 선물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마도 너희 중에는 경험보다 소유가 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갖고 싶은 걸 원 없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자, 사회심리학자 벤 고베는 20대에서 60대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어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사회심리학자 벤 고베는 뭡니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쵸?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자, 벌써까지. 그쵸? 자, 요 부분에서는 바로 뭡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역시 그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죠. 자, 주로 가정경제에 관한 의견 조사였는데 설문 끝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에서 한 가지씩을 고르겠지. 그런 다음 두 가지의 물건 중에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도록 했어. 그 결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자신이 더 행복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7%였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34%에 불과했지. 나머지 9%의 사람들은 고르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그 결과부터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까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까지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뭡니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야.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부터 안겨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야까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연구 결과의 의미를 이렇게 글쓴이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또 한 가지.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었지. 함께 콘서트에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 등이었거든. 이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 그래서 경험 목적의 선물일수록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함께 뭡니까? 즐기는 그러한 경험이 해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처럼 뭡니까? 행복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보다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했을 때, 그렇죠? 자,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했을 때, 자, 이것이 바로 행복을 주는 소비 첫 번째에 해당하고, 그렇죠? 자, 그다음 뭡니까? 그리고 개인적 소비보다는 관계적 소비를 했을 때 이게 바로 행복을 주는 소비 두 번째가 되겠죠. 즉 나만을 위한 소비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소비를 했을 때 더욱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 크게 다가오지.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말이야. 자, 꺽쇠를 표시합시다. 우리의 목표는부터 하는 것이어야 한다까지.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오고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많은 물건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2012년 5월 마이클 노턴 교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법이라는 강연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어. 노턴 교수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했어. 얼핏 보면 앞의 설명과 상반되는 것 같지. 앞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소유보다 경험을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노턴 교수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다만 그때의 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는 돈이야 라는 거지. 즉 노턴 교수가 했던 말의 돈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바로 뭐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돈을 썼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다양한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을 지닌 632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설문조사를 지금 인용을 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조사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회적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았기 때문이야. 자, 반면에 개인적인 소비를 그렇죠. 반면에 개인적 소비와 행복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어. 개인적 소비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그렇죠. 사회적 소비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일종의 경험 중심의 소비라고 볼 수가 있고, 개인적 소비라고 하는 게 소유 중심의 소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 소비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거야. 앞에서 설명한 소유 목적의 소비와 비슷하지. 반면에 사회적 소비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물건을 사거나 기부하는 거야.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다시 두 가지 실험을 했지. 하나는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때 더 행복해지는지를, 자, 첫 번째 실험은 바로 뭐다?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때 더 행복해지는지. 그렇죠. 이게 바로 실험 첫 번째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 다른 하나는
공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면 더 행복해지는지. 그렇죠? 지는지. 이게 바로 실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었어. 자, 그 결과 상여금을 사회적 소비에 지출한 사람들일수록 행복감이 높았지. 상여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어. 상여금이 지급되고 6에서 8주 후에 지출 용도와 행복감을 측정했더니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또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람들을 아침에 불러 행복지수를 측정한 뒤에 돈을 나눠주어 쓰게 한다. 저녁에 다시 행복지수를 측정했지. 참여자들은 5에서 20달러가 된 돈 봉투를 받았어. 이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지. X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우리가 어떤 걸 소비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을 위해서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소비보다는 바로 뭐다? 남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경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큰 행복감을 준다라는 걸 알려주는 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바로 읽은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읽은 후에는 자, 이것도 밑주셔야 되겠죠. 바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제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을, 그렇죠? 이거를 생활에 더 적용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해보고 그거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보는 것. 이런 방식이 바로 글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쭉 넘어가서 바로 10보다 큰 9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10보다 큰 9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요것도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자, 이거에 관련된 것이 수필이죠. 자, 그다음 성격은 비유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예제는 아홉과 열이죠. 주제는 청소년은 완벽하지 않아도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지닌 시기이다. 자, 특징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숫자의 특징을 활용을 하죠. 이를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설, 문답. 그 다음 비유, 반복. 그 다음에 대꾸, 도치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역시 마찬가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앞에 있었던 글, 소비에서 경험으로, 그렇죠? 라는 글과 같은 그러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목 10보다 큰 9. 이미 제목부터 바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숫자가 열이 더 크잖아요. 9보다 10이 더 크잖아요. 그렇지? 근데도 여기서는 열보다 큰 9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어긋나는 그 말을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 적었습니까? 응. 다 적었어? 지우도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9과 열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렇죠? 지금 바로 뭡니까?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라고 함으로써 청유형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죠?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합시다. 잘 아시다시피 열은 10, 100, 1000만, 억 등의 10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열은 10, 100, 1000만, 억 등의 10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 이게 바로 열이라는 수의 의미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열에 얼마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열이 아닌 다른 수가 됩니다.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이 알맞은 때에 십상 좋다라고 말하는 십상도 열십자와 이룰성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열이란 수는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며, 자, 밑줄 쳐야 되겠죠.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 이게 바로 열이라는 수의 의미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 성공을 한 수. 이게 바로 의미 세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9이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자, 이거는 물결로 밑줄 칩시다.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그렇죠? 이게 바로 아홉이라는 수의 의미. 요거는 열과 구분하기 위해서 네모 1번으로 할게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네모 1번으로 합시다. 자, 다시 말하면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자, 역시 물결로 밑줄 쳐야 되겠죠.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이게 바로 의미 두 번째. 자,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9이라는 수의 의미 세 번째.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 이게 바로 9이라는 수의 의미 네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열과 9이라는 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내용이 변화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9이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보다 그러면 9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통념과 지금 반대되는 생각을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봅시다.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을 10만리 장천이라고 하지 않고 9만리 장천이라고 합니다. 자, 9만리 장천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바로 아홉이 열보다, 그렇죠?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9나 10을 거의 같은 수로 취급해서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만리 장천은
매우 높은 하늘, 매우 먼 하늘을 그냥 나타내는 말이지 그냥 숫자 9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만리장천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더러 앞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지요. 그렇죠? 자,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 굽이굽이 애워도는 산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양장이라고 하고, 그다음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을 구중궁궐이라고 하고, 그다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끝간대가 어디인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을 구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임금보다 한 개도 모자라는 대신인 306경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자, 문화재로 남아있는 탑들을 보면 9층 탑은 많아도 10층 탑은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바로 뭐다? 열이라는 숫자보다는 9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동양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구자가 두 번 된 음력 9월 9일을 중량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천년이 훨씬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아홉 구자가부터 자,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그쵸? 아홉이라는 수를 사랑해 왔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조상이 열보다 아홉을 사랑한 까닭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무엇이었을까요? 하고 아니었을까요? 하고 대답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묻고 답하는 문답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손주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기록만을 모은 기네스북도 해마다 다시 찍어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모든 기록이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인 것은 그 기록을 이룩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자, 다음 페이지. 자, 저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난 사실과 아울러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결코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그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열이란 수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도 여유가 없이 꽉 찬 수, 그래서 다음도 없고 다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라는 점에서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열보다 넓고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였으며, 그리하여 다음 또 그 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였기에 슬기롭고 끈기 있는 우리의 선조들에게 일찍부터 열보다 10배도 넘는 사랑을 담뿍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열보다 많고부터 열보다 긴 수까지 여기서는 지금 반복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열보다라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 하물며 여러분은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중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인 학생입니다.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온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10이라는 수보다 9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자, 어떨까요?부터 보는 것은까지 여기서는 이제 도치법을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해주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9이라는 수는 10보다 모자라지만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수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수많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강조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를 풀면서 질문할 거 질문하도록 합시다.